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내일은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자가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선고일자를 미뤄달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유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재수사를 진행한 지 2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어제 확보한 금품 수수의 핵심 증거인 통일교 회계장부를 분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첫 소식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이 선고일자를 한 달 뒤로 정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 5가지 중 처음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선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혐의가 무죄가 나면 이 사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다가오는 구속기한 만료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구속기한은 다음 달 18일, 이대로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가 16일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 만료 이틀을 앞두고 재구속됩니다. 다만 그 전에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루는 외환 혐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구속신문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자, 앞서 신현욱 기자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기사를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혜림 기자 소식 지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확보한 회계장부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에 남아있는 관련 수사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가 방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어제 통일교 본부와 전재소위원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 총무국 컴퓨터에서 입수한 회계장부가 핵심 자료로 꼽힙니다. 경찰이 확보한 회계장부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작성됐는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이 시기에 의원들을 접촉해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재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고가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계는 윤 씨가 현금 2천만 원과 함께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핵심 증거입니다. 통일교 천정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 구치소를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니다.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으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각각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기한을 넘기면 특검을 자동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내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를 앞두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대강팀 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다 불러서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일을 못하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인 참고인을 부르자는데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과방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정부가 청년의 삶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청년 10명 중 3명이 심리적 탈진, 즉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삶의 질 보고서의 주요 내용 김채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로 정의하면 지난해 기준 1,040만여 명, 전체 인구의 20.1%였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소진 상태, 번아웃입니다. 지난해 청년층의 32.2%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꼴입니다. 번아웃의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39.1%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이나 업무에 대한 회의가 34% 수준, 결국 일이나 진로 문제가 최대 번아웃 요인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세부터 29세에서 45.8%, 30세부터 39세에서 51.1%였습니다. 2022년 이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체 성인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른바 MZ세대가 공정이란 가치에 더 민감함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청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외보다 낮았습니다. 국제 비교를 위해 15세에서 29세의 삶 만족도를 보면 10점 만점에 6.5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비교가 가능한 회원국 38개 나라 중 31위 수준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된 직업과 소득, 주거 여건 등이 실제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건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자 32살, 여자 31살입니다. 이 나이에 남녀가 얼마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지 2015년과 23년을 비교했더니 8년 만에 혼인율은 60% 수준, 출산율은 그보다 더 낮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데이터처가 항목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거주지를 봤을 때 수도권의 결혼과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32살 남성과 31살 여성의 미혼 비율은 2023년 기준 각각 58%와 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출산율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높은 주거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2020년 32살 남성을 기준으로 유주택자의 미혼 비율은 34%에 불과했지만 주택이 없는 사람의 미혼 비율은 62%로 크게 높았습니다. 같은 비교군의 3년 뒤를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결혼과 출산 비율이 미소유자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직업도 영향을 줬습니다. 근로 형태별로 출산율 변화 추세를 추적했더니 남성은 상시 근로자가 3년 뒤 출산할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8%포인트 이상 높았고 여성도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소득의 안정성, 또 거주의 안정성이 이 혼인과 출산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모든 변수별로 정리가 되었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첫째아 출산 후 3년 안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다자녀 가구가 될 비율이 남성은 46%, 여성은 39%로 크게 높아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의 가격은 어제보다 6원 오른 1,47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주간 거래 마감 직전에는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 넘게 급락하며 10거래일 만에 4,000선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2.42% 내린 916.11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전 과정이 생중계됐는데 이 대통령은 국민들 관심이 크다며 공직자들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손세영 기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당부의 말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달라며 특히 허위나 왜곡 보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며 연락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러면서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게 정책이 검증돼야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업무 보고 과정에서 기관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망신주기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생중계 취지를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 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하고 있는 경찰이 류 전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재수사가 결정되고 첫 강제 수사입니다. 여소영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 사무실과 민원 서버 등이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은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 혐의 가운데 신고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민원사주 의혹에 해당하는 업무방해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이 재수사를 진행한 지 2달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이 접수되자 보도 심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어느 누구도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호주 총리가 시드니 해변에서 일어난 유대인 겨냥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인들이 IS 조직과 직접적으로 공모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무차별 총격 이틀 만에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이 동기로 지목됐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총격범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is was inspired by a terrorist organisation, by ISIS. Radical perversion of Islam is absolutely a problem. 부자 관계인 두 총격범 가운데 체포된 20대 아들은 시드니의 유명 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추종자였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엔 IS 관련 테러 계획범과의 연루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다만 IS 조직이 이번 테러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S 이념에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Graffitis are painted all over Australia on synagogues, buildings, public buildings, calling for the death of Israel, death to the IDF. 이번 테러에도 유대교 명절 한우카를 기념하는 축제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각국은 보안을 강화하며 유사 테러 대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8, 9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 감독 롭 라이너의 피살 소식에 많은 영화 팬들이 놀랐는데요. 용의자로 함께 영화까지 만든 아들이 체포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 섞인 독설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90년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명감독 롭 라이너. 라이너 감독 부부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LA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 릭 라이너를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They worked throughout the night on this case and were able to take into custody Nick Reiner, a suspect in this case. 32살인 닉은 10대 시절 마약 중독을 겪으면서 재활센터를 전전하며 노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퓨 굿맨 등으로 유명한 라이너 감독의 죽음에 할리우드는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였던 라이너 감독을 인간의 선함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졌던 감독이라고 기렸습니다. 반면 생전 라이너 감독으로부터 인종주의자, 거짓말쟁이라고 비판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비꼬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라이너 감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집착으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을 향해 쏟아진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라이너 감독이 트럼프에 관한 한 정신 이상자였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So I was not a fan of Rob Reiner at all in any way, shape or form. I thought he was very bad for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라이너 감독의 평화로운 안식을 바란다며 글을 맺었지만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인사에 대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미국 브라운대 총격 당시 긴박했던 구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체포됐던 용의자를 석방한 수사당국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학생들이 모여있는 브라운대 도서관 내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경찰이라는 소리에 학생들이 일어서며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손을 듭니다. Anybody hurt? No? All right, just listen to our commands. We will get you out of here safely. 이후 학생들은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13일 총격 사건 직후 숨어있던 학생들이 구출되는 긴박한 모습입니다. 이날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위스콘신주 출신의 24살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석방했습니다. Certainly there was some degree of evidence that pointed to this individual, but over the last 24 hours leading into just very recently, that evidence now points in a different direction. 그러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추가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Now to know that he may still be on the street is extremely scary. 총격 사건 이후 브라운대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취소한 상태이며 로드아일랜드주 주요 대학들은 시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브라운대 인근 공원에서는 현지 시각 일요일인 14일 밤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미국에선 400건 가까운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75건은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도 AI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보조까지 AI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구급차입니다. AI가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 환자를 분류하고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 판단합니다. 인근 병원들과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시스템이 시범 적용되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체 데이터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훨씬 더